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살아 숨쉬는 경매 시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낙찰 사례로 보는 경매 시장 앤 부동산 심리 엿보기와 불이인이 탈출 실전 경매 가상 체험 멘토 이영욱의 실전 경매 7단계를 위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기초반이니까 아마 이러한 그런 정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살짝 먼저 언급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좌측 상단에 보니까 여기 자, 2021 타경 3219라고 적혀 있죠. 요걸 우리는 사건 번호라고 해요. 사건 번호. 우리 경매라는 거는 법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법원인 거고, 그래서 법원 경매라고 하는 거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사건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경매라는 건 돈 받을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그 채무자, 즉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자 상가 주인이자 또는 토지 주인이자. 그렇죠? 그래서 돈 받을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갖고 있는 상가든 토지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그런 부동산을 법원이 좀 처분해서 그렇게 처분돼서 나온 금액으로 내가 못 받은 돈을 회수하게끔 해 주십시오.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2021년도에 신청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신청하신 분이 바로 채권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우리가 급하다 보면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또 상호저축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고 일반 개인한테도 돈을 빌리고 또는 세금도 밀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 또는 뭐 영등포구 또 동작구 또 남양주시 이런 데다가도 세금이 밀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해볼까요? 어떤 집주인이 있어. 근데 그 집주인이 본인이 실거주를 안 했대요. 본인이 실거주를 안 하고 전세를 줬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세입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세입자도 분명히 집주인한테 또는 상가 주인한테 보증금을 건넸죠. 그렇죠?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보증금을 회수를 못 했네. 그러니 임차인 역시도 채권자라는 거예요. 채권자. 임차인한테도 돈 줘야 되고 세금 밀린 우리 국세 또는 지방세 등등 국가나 지자체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갚아야 되고 또 일반 상호저축 또는 캐피탈 뭐 보험사 카드사 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으니 누군가가 경매를 넣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경매를 넣었을 때 우리 그 경매를 넣은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경매를 신청을 했겠네요. 경매를 신청을 한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채권자는 사실 많은데 누구 하나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저는 경매 넣을 겁니다 하고 경매 신청을 넣은 거야. 본 사건 2021년에 이 경매 신청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왔고 경매 사건이다 보니까 타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고유 번호로 3219라는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이 지금 여기 써져 있어.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집인데, 즉 부부가 있다고 쳐. 근데 남편의 집인데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명의는 와이프였대. 아내였대. 아내. 그러면 남편의 집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던가 또는 신용대출이라 하더라도 남편 거니까
남편 거에서 돈을 회수하게끔 하던가. 그래서 소유자, 채무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몰라도 되는데 소유자,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그 소유자를 우리는 아마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초반에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상, 이 부동산의 물건을 보증을 서준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우리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기본 기초반에서는. 근데 돈을 빌려온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돈을 받을 사람이 여기 채권자라고 써져 있다고. 여기에 보니까 뭐 글로벌 플랫폼 대부의 승계인인 블랙큐브 자산관리 대부업체 되어 있네. 그러니까 얘가 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돈을 빌렸어. 그랬더니 경매를 넣은 거야,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이 지금 경매 신청 채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매가 신청이 됐으면 우리 수산시장에서 경매하듯이 이렇게 날짜가 잡히게 되죠. 2021년도에 신청을 했다만 첫 번째 매각기일이 마치 수산시장에서 처음에 물고기 잡아서 이제 경매 막 하잖아요. 그런 시점이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보통 이러한 시간 걸리는 게 뭐 빠르면 뭐 한 7개월, 늦으면 뭐 9개월 이렇게까지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장기 우상향으로 본다면 이때 이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예전 시세보다 2022년 5월 18일 날은 여기인데 이 감정된 시점은 여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올랐대. 그러면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는 낮겠죠. 그렇죠? 장기 우상향을 우리가 염두를 둔다면 그럴 때 아무도 응찰을 안 했네요. 그걸 유찰이라고 그래. 그 가격으로는 내가 별로 남는 게 없겠다.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통상 한 달 정도의 텀을 주고 다시 한번 줍니다. 매각을. 자, 5월 18일인데 약 한 달 뒤에 이번에 7억 2천으로 나왔네. 그렇죠? 지금 이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레동이에요. 서울 지역, 서울시 25개구 안에서의 영등포구 물레동 사건이야. 그래서 서울 지역은 유찰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차수에 20%를 다운시킵니다. 우리가 저감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9억에서 20%를 빠뜨린 80%니까 9, 8, 7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20% 저감된 7억 2천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래? 지금 시세가 있으니 7억 2천 정도면 내가 응찰을 해야지 했을 때 7명이 들어왔대. 7명. 7명 들어왔는데 1등이 8억 7,500, 2등이 7억 8,800. 조금 가격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788인데 875야. 약 한 9천만 원 정도는 좀 차이가 났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살짝 낙찰자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도 있으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과연 시세가 얼마였냐는 거지. 과연 시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세 대비했을 때 내가 뭐 예를 5천만 원을 저렴하게 샀다. 또는 1억을 저렴하게 샀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한 거야. 단 우리는 그래도 이왕이면 1등, 2등 차이가 얼마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먼저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낙찰 사례들도 연구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세 방향, 흐름 얘기를 하고 미래 가치를 또 추정을 해보고 이러면 조금 좁혀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운이 많이 따르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목표 차익이 생겼느냐. 물론 최종 차익은 매도할 때 생기는 거지만 경매는 이미 싸게 샀으니 첫 번째에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차익이 기존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했으면 될까에 염두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경매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다음 거 마찬가지입니다. 2021 타경 103716번 사건이죠, 이번에. 자,
똑같이 2021년도에 접수가 됐네. 누구한테?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번엔 소유자랑 채무자랑 같죠. 그렇죠? 조경숙 씨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본인이 담보로 담보대출을 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반인이네요. 개인들이네. 은행이 아니라 김선휘 외 1명 이 두 분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못 갚았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경매는 거라고. 그렇죠? 담보를 심고 그랬을 때 2021년 신청인데 매각기일 첫 번째 거가 2022년 4월이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흘렀어. 그런데 이때 6억 6천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시세는 좀 괜찮은 편인데 6억 6천이야? 그러면 나 지금 써볼래? 해서 두 명이 들어왔어. 1등이 7억 1200. 2등은 운을 좀 바랬죠. 지금 6억 6천인데 딱 6억 6천에서 한 12,000원 정도 더 썼다. 그렇죠? 그리고 1등은 7억 1200이니까 약 5천 정도 차이가 생겼죠. 이거 운이 따른다는 거지. 이게. 자, 그렇게 했었는데 미납 들어왔네. 미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반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금 내고 또는 중도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잔금 내죠. 근데 경매는 중도금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에. 그리고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를 잔금날 내는데 잔금을 안 낸 거야. 지금 미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7억 1200 금액을 쓰신 분은 요 최저 매각가 신권이니까 이 최저 매각가가 우리가 가장 낮게 쓰는 금액을 최저 매각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 즉 1차에서는 법원 감정평가사가 쓴 법원 감정가랑 최저 매각가랑 같겠죠? 첫 차수는. 그 다음에 유찰된다면 감정가하고 최저 매각가는 달라지죠? 왜? 서울이라면 20%가 빠지고 수도권이라면 통상 30%가 빠지니까. 자, 미납했어. 그러면 이 분이 처음에 입찰할 때 그 최저 매각가이자 감정가인 6억 6천에 10%를 법원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6,600만 원이죠? 거금이죠? 그렇죠? 뭐 일반 차량 2대는 살 수 있는 금액인데 포기한 거야. 왜? 잔금을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유에서든 미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돼. 쉽게 말한다면 보증금 날린다는 거야. 거의 지금 6억 6,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러다 보니 다시 기일이 잡혔죠. 다시. 그래서 6,6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원래 6,600만 원을 10%를 또 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6,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점차수에서 미납이 걸려버리면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 이제 더블로 내 그래. 더블로 묶고 가라는 거지. 더블로 묶어 가. 그러니까 6,600이 아니라 1억 560만 원을 내라는 거야. 1억 560만 원을.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을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했는데도 유찰. 그렇죠? 그래 또 나왔네. 그래서 이 금액에서 또 20% 또 다운돼.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한 지금 20%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나온 1억 560만 원은 여기서의 보증금의 더블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했을 때는 이 6,600의 더블이었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한 명 들어왔네. 한 명. 5억 3,300 정도의 낙찰이 됐죠. 그렇죠? 또 볼게요. 자, 경기도 김포. 이제는 서울이 아니죠? 경기도 김포로 넘어갔습니다. 자, 한강 센트럴자이 1단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2021년 타경 붙어 있고 그런데 매각기를 보니까 2022년 또 시간이 흘렀죠.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건 6억 9,700에 나왔어요. 그리고 유찰됐네?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아까 서울이라면 20%를 다운을 시키는데 이제 경기도죠. 그래서 30%를 다운을 시킨 금액으로 나온 거야. 두 번째 금액이. 그러면 2차 때는 감정 가격이 아니라 20% 다운된 금액인 4억 8,790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최저 매각 가격에서 10%인 4,879만 원을 보증금을 냈고 들어오는데 한 명 들어왔어.
5억 5천. 여기도 꽤 차이가 났네요. 그렇죠? 지금 4억 한 9천 잡아도 한 6천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났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부동산 심리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요. 왜냐면 2021년 하반기까지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뭐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 또 서울 시장에서의 매매가가 보합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단지들에서는 거래 횟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급한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가격 이제 조금 더 욕심을 가져볼까 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쵸? 기다리니까 들어온 사람들 몇 명 없잖아. 옛날 같았으면 몇 명 더 들어왔을 건데, 지금 시장이 살짝 조정인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6천 정도 차이가 나서 받았단 말이야, 낙찰을.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마찬가지 2021년 네, 경매 신청이 됐어요. 자, 이번에 봤더니 소유자 채무자가 오준석이네요. 자,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원 에셋 대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오준석 씨한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랬더니 다원 에셋 대부가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돼서 2021년도에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22년 6월 10일 날 4억 5천9백이 시작하는데 또 유찰이네. 유찰되고 경기도죠. 자, 70%, 30% 다운된 금액으로 해서 3억 2,130만 원에 나왔는데 이번엔 12명 들어왔어. 아까보다 많다. 그죠? 심리가 꺾여 있기는 하나 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이라고 하는 동네 둔전리에 있는 용인 포곡 삼성 쉐리빌 아파트 3층이 나왔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30%가 빠져있는 금액이라면 요거 지금 이런 시장에서 내가 잘만 낙찰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거의 4억 2천, 2등이 3억 8천, 약 4천 차이가 났어. 이게 예전이라면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이 시장에 그래도 이 경매에서 조금 저렴하게 사면 차익이 좀 생기고 앞으로는 잠깐 조정을 받고 있다가 또 올라갈 거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제 내려갑니다, 이런 입장차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뭐 몇천 차이 났네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얘가 얼마나 싸게 받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사건을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있는 경매 물건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넘어가서 한번 그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었을 때 과연 괜찮았나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자고요. 자, 2021 타경 9608이죠. 이걸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자, 2021 9608이었죠.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 지금 그 경매 사이트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통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아파트든 뭐 다세대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많이 검색을 하시죠? 그렇게 검색하실 때는 사실 일반 매매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 첫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은 매매라고요. 매매. 그렇죠? 그 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 부동산에 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부동산부터 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 남향인지 서향인지, 그렇죠? 그리고 몇 층인지,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나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단지 보고 주변에 또 뭘 봐? 주변에 학교는 있는지, 뭐 마트는 있는지, 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매이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제가 오픈을 안 시켰고, 이렇게 전국
서울에서 진행되는 경매 사건들을 열람해 볼 수 있는 주요 사이트들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열어보는 거야, 지금. 응? 그리고 아까 그 사건 번호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사건 번호 2021 타경 9608을 눌렀더니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를 클릭해서 보니까 여러분, 자, 2021 타경 9608 써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 포곡 삼성 쉐립이라고 적혀있죠? 적혀있고 2022 6월 10일 날 4억 5천 9백인데 아까 한 번 유찰돼서 4억 2천 정도에 받았죠? 그리고 2등이 3억 8천 100만 원이었어요. 언제? 7월 20일 날. 뜨거운 여름날. 굳이 법원에 가서. 왜? 조금 더 저렴하게 사보겠다고. 경매 한 바퀴 돌려보겠다고. 이분이 실거주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는 이 안에서의 다양한 권리관계도 봐야겠죠. 물론 우리가. 그렇죠? 다양한 권리관계도 봐야겠지만 이 입지가 어디냐가 사실 중요하잖아. 우리 앞으로 저랑 실전 경매 실단계를 쭉 풀어갈 건데 우리가 용인시는 뭐 다들 알지. 뭐 에버랜드 갔다 오셨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뜨거운 풍선 효과의 진원지라고 했던 서울이 아니지만 우리 수도권에서의 풍선 효과를 타서 제일 먼저 급상승했던 지역들이 바로 수원이자 용인이자 성남이었고, 그 용인시에도 여러분 누구는 뭐 용인에 어디 산다 하지만 용인도 사실 알고 보면 구가 무려 3개란 말이에요. 수지구, 기흥구, 그리고 처인구. 그렇죠? 이 물건 지금 처인구 물건이야. 수지구나 기흥구보다는 인기가 덜할 수도 있어. 왜? 서울이랑 조금 더 머니까. 교통도 조금 더 불편하니까. 근데 어쨌든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함수라고 했죠. 가격은 좀 더 저렴하겠지. 자, 분사금 지금 84입니다. 84. 전용 84. 응? 전용 84라고 하면 우리가 전용 면적이 전용 84인 거예요. 그러면 전용 84제곱미터는 이게 33평형이야. 33평형. 그런 얘기들 나중에 한번 더 해보겠지만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전용 84라고 하는 건 33평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33평형을 자기가 쓰는 면적은 25평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1동 1013 312호래. 그러면 그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갈 때 내가 보는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이것만 사실 내가 쓰는 거라 그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84가 전용 면적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려면 이 84.958을 3.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한 평이 3.3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84를 3.3으로 나눠주면 약 25평이 된다. 즉 뭐야? 84는 33평형인 거지만 실제 자기가 쓰는 공간은 25평 정도이겠구나 라고 알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방 3개. 그렇죠? 자, 일단 입지 한번 보자고. 입지. 지금 이 물건을 지금 지도를 한번 보고 있어요. 지도. 자, 지도를 봐서 본 지도에서 지도를 한번 제가 축소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 볼게요. 그랬더니 대략적인 느낌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지금 이 아파트인데 일단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고를 때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교통부터 생각하죠. 자, 교통 봤더니 지하철이 있나 봤더니 에버라인이네. 에버라인. 그렇죠? 우리 용인 경전철이 있어요. 에버라인이라고.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에버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둔전역이래.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지하철 따질 때 1호선, 뭐 2호선 이런 게 아니라 경전철이라고 양수가 적어. 근데 어쨌든 나름 가까이 있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걸릴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를 대고 얼마나 걸릴지 한번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대략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와볼게 했더니 지금 도보 한 13분 정도? 요 정도면은 여기 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13분 여기 아까 여기까지가 13분이었어요. 자, 13분 정도였는데 그러면 도보로도 이동이 좀 가능한 편이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껴 있어. 그렇죠?
물론 서울하고 좀 멀어졌어요. 하지만 학교가 있고 용인 경전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책할 수 있도록 여기 또 경안천도 흐르고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 지도를 잠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옥션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물건을 84 타입을 시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7월 20일자에 낙찰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물건에서 지금 84니까 면적을 한 110, 이건 참고로 아까 84였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또 이 면적은 공급 면적이야. 즉 뭐야? 33평.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경매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는 전용 면적이지만 네이버 부동산은 공급 면적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공급 면적을 대략적으로 눌러놓고 그다음에 매도자들이 팔고자 하는 금액을 보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반 매매, 전세 말고 월세 말고 매매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같은 매물은 한번 묶어보고 그 다음에 가격 순으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4억 6,500에서부터 얼마까지? 5억 8천까지. 4억 6,500부터 한 5억 8천까지 있네요. 그렇죠? 자, 그 정도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가장 낮게 팔린 거, 가장 낮게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이 4억 6천, 가장 비싼 게 5억 8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분이 4억 2천을 썼다는 거야, 지금. 4억 2천을. 그러면 가장 낮은 매물로 보더라도 4천 정도는 싸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매물로 볼 때는 거의 지금 얼마가 싼 거야? 아까 5억 한 2천까지, 5억 8천까지 나왔죠. 그럼 5억 8천이면 지금 1억 이상을 더 싸게 산 거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층마다 향마다 동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다 주변 매물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장 부동산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고르시는 거지. 이게 바로 부동산 경매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실제 사례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장기 우상향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곡선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바로 장기 우상향 곡선이죠. 그런데 쭉 수직선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구나. 보합했다가 올라가고 보합했다 올라가고 이런 식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운도 좀 잘 따른다면 오르기 직전에 사고 제일 많이 올랐던 구간에서 매도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입지를 고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한번 볼까요? 경기도 물건입니다. 이번엔 2018년도 물건 한번 볼게요. 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84니까 33평형이죠. 그런데 자, 2019년 2월 달에 3억 3천으로 나왔는데 지금 바로 신건에서부터 무려 2명이 들어와서 1등이 3억 4천 7백, 그죠? 2등이 3억 3천 100, 그죠? 한 얼마?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났나요? 그쵸?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요 장기적으로 계단식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신건에서 더 욕심 안 내고 여기서 그냥 낙찰을 받자 하고 들어갔어요. 즉 어떤 장에서? 상승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렇단 말이야. 이 지역은 별로 입지가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계속 별로 오른 게 없어. 그쵸? 계속 지금 몇 년째 거의 똑같아.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든 볼 때 조금 그 장기 우상향하는 게 이 간격이 아까 같이 이 촘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내내 똑같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이 주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봤던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었죠. 왜냐하면 아까 물건은 2019년 2월 19일인데 지금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1월이니까 비슷한 시점인데 이번엔 유찰됐잖아. 아까는 신권에서 2명 들어왔죠. 근데 유찰됐죠. 이게 바로 아까는 그래도 계단식 상승이 눈에 보여줬던 곳이고 여기는 지금 계속 별로 보이질 않았잖아. 그렇죠?
올랐다 보니까 6짜리 됐어. 그 다운이 됐네? 30%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4명이 들어왔어요. 왜? 아무리 지금 그동안에 낙찰되기 전에는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싸게 받았으면 이미 자기는 마진을 갖고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2억 7,900 정도 받은 거죠. 그럼 2억 7,900은 여기가 지금 상한가예요, 상한가. 여기가 최고 적게 팔린 금액, 여기가 최고 많이 팔린 금액. 근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2억 7,900이면 최고 하한가보다도 지금 한 몇천 더 싸게 받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시장이 평이하다. 즉, 보합장세, 보합지역이라면 애초에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4명 들어온 거라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 무슨 얘기야?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한다 했을 때 안 오르면 사람들이 더 싸게 낙찰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올라가네 이런 구간이 보이잖아요. 이때는 욕심이 생겨 이제 사람이.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받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아예 조금 더 싸게 받고, 이런 게 재밌는 현상이 보여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는데, 경매는 시세보다만 싸게 낙찰을 받으면 되고,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추후에 매도할 때까지 그 시장이 상승하면 된다라는 그런 미래가치에 염두를 해두고, 과연 이 아파트가, 이 토지가 또는 이 물건이 그러한 미래가치가 있는 입지나 물건이냐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권리분석 얘기 하나도 안 했어.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물건 한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우리 또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